당신은 늘 준비되어 있나요? 누군가의 부탁에 항상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며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을 애써 삼킨 채 오늘도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각을 세우고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깨닫고 먼저 책임지며 끝까지 감당하려는 태도는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내면은 자주 무너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칼융은 인간의 마음이 과잉 적응 상태에 들어갈 때 내면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늘 준비된 상태는 사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당신도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모두가 칭찬하는 당신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정작 당신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한 번이라도 지금은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약해 보일까봐 꾹 눌러 참았던 적, 그 침묵은 겸손도 인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길들여진 감정 억제였고 그 억제는 곧 내면의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준비의 순간들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당신의 욕구를 꺼내본 적이 있었나요?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의식이 인생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두면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준비하느라 자신의 무의식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돌아볼 시간을 놓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는 생각과 마주합니다. 그 무의미감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정말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과연 당신을 지켜주었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늘 모든 것을 떠맡고 감정도 상황도 사람도 조절하려 했던 건 진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존 방식은 어린 시절의 학습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한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안전하다.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버려진다. 이런 믿음은 무의식 속에서 강력한 신념이 되어 당신의 모든 선택을 조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갇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 준비된 태도는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대와 판단 불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간 속에 살고 있나요? 당신의 욕망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기대인가요? 그 대답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이 아프더라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직면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삶,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대비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올 때 그때야말로 당신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댓글로 말해주세요.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왔나요?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서는 늘 긴장이 감돌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순간적으로 움찔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외부의 반응을 기준 삼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받아온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숨기는 작업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불안, 슬픔, 실망,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늘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려 애쓰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숨기는 데 사용한 에너지는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쯤에서 당신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가? 나는 왜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단한가? 그 해답은 바로 정신 에너지에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진실과 연결될 때 확장되며 거짓과 가면에 쓰일 때는 빠르게 고갈된다고요. 당신이 어떤 사람과 대화한 후엔 한없이 피곤해지고 어떤 상황에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신의 정신 에너지가 불일치 속에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일치는 내면과 외면이 따로 노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는 싫다고 느끼지만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 작은 부정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타인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를 설계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만 기대해 자신의 감정과 삶을 맡겨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를 프로젝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본다고 착각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유난히 민감하고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그건 단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의식적인 신념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부족하다. 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반응하고 나는 언제나 버려질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만 거리를 둬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투사는 사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당신의 감정, 욕망, 피로, 고통의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 있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당신을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고요한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당신의 내면에 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침묵하면 오해하고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준비하려 애씁니다. 다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 문제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러나 그것은 진짜 연결이 아닙니다. 그건 역할입니다. 그리고 역할은 진심을 닿게 만듭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에 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떠나간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결핍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멈추고 진짜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아니라 자신과의 재결합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준비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후자는 더 불안할 수도 있고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에너지를 되돌려줍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내 안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많은 것을 드러내는지 살펴볼 겁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침묵했나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깨져버릴 것 같아서
그저 조용히 웃으며 넘긴 적이 있었나요? 그 침묵은 온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수능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침묵을 성숙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감정은 묻혀 있다가 나중에 더 추한 방식으로 튀어나온다. 당신이 지금까지 침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침묵은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체념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말 대신 참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참음은 결국 감정의 흐름을 왜곡시킵니다. 그 왜곡은 몸과 마음에 남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는 왜 별일도 아닌데 눈물이 나는 거지? 하는 감정적 혼란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무기였는지를. 칼 융은 인간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외부 상황으로 투영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무시했던 감정은 결국 삶의 어느 지점에서 문제라는 형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 문제는 관계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의 마찰일 수도 있으며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침묵은 감정을 잠시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감정의 본질까지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침묵은 평화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당신을 더욱 혼자 남겨두었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 침묵이 진정으로 당신을 보호했는지 아니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는지. 진짜 침묵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공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은 오직 당신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사람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곳에는 외부의 어떤 말보다 정직한 진실이 있다. 그래서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더 이상 보이기 위해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고 순응하고 괜찮은 척했던 순간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바라보세요. 왜 참았는가? 누구를 위해 참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을 회복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좌표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침묵으로 감춰온 감정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해보세요. 그건 아마도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늘 웃어야 했던 기억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포기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몸에 새겨졌고 지금 당신의 관계에서도 알게 모르게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참아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비로소 진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말해서 이해받는 경험이 당신을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슬프다. 지금 나는 지쳤다. 지금 나는 연결되고 싶다. 이 짧은 고백들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울림이 당신의 내면에 조용히 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침묵은 고통이 아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을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삶은 당신이 겪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침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침묵은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신의 진심에 침묵하지 않을 용기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내면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침묵은 힘이 되고 말은 도구가 되며 당신의 존재는 그대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댓글로 말해보세요.
나는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진짜 변화는 포기가 아닌 허용에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왔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생각을 숨기고 조용히 사라지는 선택을 했던 순간들. 그런 당신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참 배려심이 깊다. 당신 같은 사람 드물다. 정말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 진짜 당신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이고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나 융은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포기는 자기 소외의 첫걸음이다. 무엇을 포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포기했는가입니다. 당신이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고 자신의 욕망을 뒤로 미뤘던 이유가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당신은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괜찮음 뒤에는 당신을 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늘 먼저 다가갔지만 정작 당신의 외로움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포기와 양보는 진짜 사랑으로 연결되었는가? 아니면 당신의 고립만 더 짙어졌는가? 융은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포기가 아니라 허용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허용이란 자신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다. 이 감정들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억눌러 왔습니다. 슬퍼하면 약하다고 배웠고,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고, 자신을 먼저 챙기면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진짜 감정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는 잠깐의 평화를 줄 수는 있어도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허용은 아픔을 직면하게 만들지만 그 직면이야말로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나요?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감정을 이겨내려 하고 있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나는 언제쯤 진짜로 이해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들린다면 당신의 내면은 아직도 당신의 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무의식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운명은 고정된 길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하지 않은 감정들이 삶의 방향을 대신 결정해버리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채로 흘러가고 있는 감정. 그 감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타인의 기대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고 느낄 수 있는 내면의 안정감.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허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허용하지 않는 감정은 결국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떤 날은 분노로, 어떤 날은 무기력으로, 어떤 날은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 짧은 선언이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에너지 흐름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진실로부터 나옵니다. 진실은 부드럽지만 강하며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삶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는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나는 나를 허용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당신이 멈췄을 때 비로소 삶이 흐르기 시작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적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멈춰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해결도 시도하지 않은 채 그저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는 순간 세상이 나를 잊을까봐, 기회가 사라질까봐, 뒤처질까봐,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감정을 조율하고 삶이라는 커다란 시계를 계속해서 돌려야 존재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쁘게 달리는 이유는 사실 멈춰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묵직한 진실을 던집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멈추는 순간 그 모든 침묵 속에서 감춰졌던 외로움이 드러나고 억눌렀던 분노가 올라오고 누르기만 했던 좌절이 울컥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멈추기가 두렵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바로 그 멈춤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융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 에너지는 외부 활동에만 집중할 때 고갈되기 쉽고 내면과 연결될 때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과의 연결은 멈춤 없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쁘게 달리는 삶은 결코 당신의 본질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일 뿐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능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혼동합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살아있다는 건 느끼고 반응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 세상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는 날, 사소한 일에도 숨이 턱 막히는 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싶은 날, 그런 날은 실패한 날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날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조금만 멈춰서 내 말을 좀 들어줘. 당신의 무의식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몸의 피로로, 감정의 둔함으로, 이유 없는 슬픔으로,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삶은 점점 메마른 풍경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성취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상태. 그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내면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멈추고 들어주는 것이다. 그 들어줌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어쩌면 지금껏 해본 적도 없었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상태에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분이 안 좋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실망했는지, 우리는 타인의 신호에 민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내면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관심이 쌓인 끝에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잊은 줄도 모른 채 점점 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속도를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멈춘다면 당신은 삶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존재를 더 이상 조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비로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당신의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을 회복한 사람만이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댓글로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잠시 멈춥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통제하려는 마음이 당신을 더 깊은 고립으로 이끄는지를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가요? 상대방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숨을 고르며 무언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품고
당신은 항상 다음 상황을 미리 계산해 두고 있었죠.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짐작하고 대비하는 습관. 그 습관은 어쩌면 삶의 무질서를 견디지 못했던 과거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합니다. 통제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공포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아주 오래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다가 무시당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 혹은 누군가를 믿었다가 철저히 배신당했던 순간, 그 상처는 무의식에 새겨졌고 이제는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통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상황을 조절하고 감정을 억제하며 삶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통제가 가져온 것은 안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긴장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늘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이번엔 또 뭘 준비해야 하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당신은 매 순간 자기 안의 에너지를 소진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관계는 유지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흐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을수록 진짜 관계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더 이상 역할이 아니라 감정과 존재로서 거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요? 무언가를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여전히 먼저 상황을 통제하려는 패턴에 갇혀 있진 않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지켜지는 관계라면 그건 과연 진짜 관계일까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애를 써야만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과연 당신이 원하는 삶일까요? 융은 말합니다. 완벽한 통제는 환상이다. 우리는 늘 더 깊은 질서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그 질서는 무질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통제가 아닌 신뢰를 배우기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당신은 상실을 통해 자신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버려짐을 통해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흐름 속에서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 선언은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껏 통제를 통해 살아남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존의 전략이 더 이상 당신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전략은 당신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당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 전략은 당신을 기능하게 했지만 삶의 기쁨과 감동을 느낄 틈을 앗아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통제하며 필요한 안전함 속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통제를 내려놓고 조금은 불확실하지만 더 깊은 생명력과 연결된 삶을 살 것인지 그 선택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반복되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반응을 예상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상황을 조율하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의 에너지는 통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혼돈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서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삶의 불확실성은 사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말을 들어줄 차례입니다. 당신은 조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나는 삶을 통제하지 않고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흐름 속에서 나를 신뢰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우리가 자신을 이해받지 못할 존재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 깊은 심리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이 이해받지 못할 존재라고 믿게 되었나요? 무언가를 말하고도 상대의 눈빛에서 멀어지는 느낌, 설명해도 그래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대답만 돌아오던 순간, 그럴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말을 줄였고 조금씩 감정을 숨겼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면 당신은 끝내 오해당할 것이다. 그 말은 때로 잔인하게 들리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해받지 못한 경험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준비되지 않은 내면과의 부딪힘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이해받는 것에 목을 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융 심리학에 따르면 그 중심에는 내적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 깊숙한 곳에 나는 괜찮은 존재다 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어린 시절부터 부정당하거나 조건부로만 허용되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런 말하면 혼나 울면 약한 거야. 이런 일로 왜 화를 내니? 와 같은 반응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부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자기 개념으로 굳어집니다. 나는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이다. 나는 끝내 이해받지 못할 존재다. 그 신념은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후의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해석 렌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단순히 못 들었을 뿐인데도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이 바빠서 연락을 미뤘을 뿐인데도 나는 또 외면당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젝션입니다. 융기 말하듯 무의식적인 믿음은 현실을 해석하는 필터가 됩니다. 그 필터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당신을 점점 더 외로운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의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어차피 나는 외면당할 존재야 라는 믿음이 모든 것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이해는 진짜로 타인에게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타인의 반응에 더 예민해진 것일까요?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누군가의 공감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대한 수용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 나는 그런 상처가 있다. 나는 그런 외로움 속에 살아왔다. 이 짧은 고백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거울 삼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밖으로 향할수록 허기지고 안으로 향할수록 충만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연결은 먼저 자신과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타인의 반응이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제 댓글로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항상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당신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왔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나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부터 희생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던 당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당신이 가장 자주 외로움을 느껴왔다는 사실.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맞춰주었는데도 정작 더 외롭고 고립된 감정을 품게 되는 걸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늘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끝까지 부정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란 당신 안에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질투, 분노, 이기심, 피로, 무관심. 이 모든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감정들을 무의식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말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이기적으로 보여선 안 된다. 항상 배려하고 웃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자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진짜 감정을 밀어내고 역할로서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역할이 바로 윤기 말하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면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오래 지속되면 진짜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정체는 사실 타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나는 지금 진짜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는 내면의 외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없어져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들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진짜 감정을 표현해 왔나요? 누군가가 무례하게 구했을 때 억지로 웃으며 넘기진 않았나요?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마음속 감정을 숨긴 채 괜찮아요. 이해해요 라고 말하진 않았나요? 그렇게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늘 괜찮은 사람으로 행동하다 보면 당신의 내면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와도 진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로 이어진 관계는 절대 깊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모르고 당신도 그들에게 어디까지 기대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관계는 지속될수록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멈추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온 이 여정을 이제는 진짜 사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은 언제나 착하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화도 낼 줄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며 필요할 땐 싫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계를 세운 사람만이 진짜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서로의 실체를 알고도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거짓되게 만들수록 당신은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그 말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삶은 결국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짜 감정과 연결되어 몇 사람이라도 진짜로 연결되는 관계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외로움의 깊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겉으론 사람 많아도 속이 허한 외로움에서 말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관계로 그 변화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나는 나의 진짜 감정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선언입니다. 더 이상 역할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용기의 언어입니다. 이제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걸 감당해온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 상황을 수습하고 모두가 불편해하는 자리를 대신 채우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자신을 누르고 주변을 다독이는 역할.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당신 스스로도 그것이 본성이라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멈춰서 질문해보면 그건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누군가 감당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 그 무너짐이 두려워 당신이 나서서 균형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아주 어린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못한 긴장은
성인의 인격 구조 속에서 반복된다. 당신이 감당했던 수많은 장면들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불안한 눈빛을 대신 읽어주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환경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착한 아이, 조용한 아이, 힘든 일 잘하는 아이로 살아온 당신,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를 방치하지 못하고 사람의 불편함을 모른 척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게 성숙이라면 좋겠지만 사실은 내 탓이 아닐까라는 오래된 죄책감이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죄책감은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드는 심리적 동력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쳐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관계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당신은 끊임없이 자기 안의 에너지를 소진하며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융은 경고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할수록 사실은 아무도 성장하지 않는다. 당신이 짊어진 짐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당신에게 위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겉으론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론 점점 균형을 잃어갑니다. 그 결과 당신은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아무도 나만큼 감당하지 않는다는 억울함과 피로가 뒤섞인 깊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당신은 언제나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어차피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지금 내가 포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지. 하지만 그 말들은 진짜 자기 돌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자기 방치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쳤다. 나는 나만큼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극심한 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 소화장애 불면 무기력. 이 모든 것은 감당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둔 감정의 부작용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정말로 당신의 몫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아 생긴 공백을 당신이 억지로 메우고 있는 것일 뿐인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애써 지켜온 평화는 정말 건강한 평화였는가? 아니면 갈등을 피하기 위한 두려움의 평화였는가? 융은 말합니다. 진짜 성장은 책임을 분담할 때 일어난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사람은 타인의 성장을 막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다움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강한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지칠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며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이 계속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심리적 이유와 그 기다림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사과를 기다리고 이해를 기다리고 돌아와 주길, 말해 주길, 알아주길 기다리며 긴 시간 동안 마음속 자리를 내어두고 있진 않나요? 기다림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한 감정이지만 그 안에는 가장 격렬한 기대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나의 공허를 채워주기를 바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자기 삶의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기다림이라는 수동적 태도가 실은 우리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변화와 반응을 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주길,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 주길,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이해해 주길.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그 안에서 당신의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서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융은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조차 타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고통에 머물기도 한다. 그 말처럼 당신의 기다림은 어쩌면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닫힌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는 절망 섞인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은 살아있지만 당신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에너지를 돌게 만들지만 그 희망이 외부에만 걸려 있다면 당신의 삶은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은 정말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혹은 당신의 기다림은 실제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 정도로 참고 견딘 내가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그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감내한 만큼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감정 안에서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기다림이 끝날 때 비로소 삶이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당신이 그 상황이 달라지길 바라지 않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융은 말합니다. 의식은 고통을 통과할 때 깨어난다. 그 말은 당신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스스로 직면해야 진짜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걸음을 옮길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의 생명력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기다림에 생명을 두는 사람은 점점 메말라가고 걸음에 생명을 두는 사람은 천천히라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다림을 끊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안의 의존을 끊는 일입니다. 기다려야만 성립되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의 밑바닥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나요? 기다리는 사람 혹은 움직이는 사람.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기다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한 문장은 당신이 되찾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을 외부의 반응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자신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 연결이 시작되면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고 사랑받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으며 기다리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보세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당신이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인정 욕구 뒤에 숨겨진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인정받고 싶다고 느끼나요?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길 내가 한 노력이 눈에 띄길 수고했어.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해. 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그토록 강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칼 융은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타인의 인정으로 자기를 대신 증명하려 한다. 그 말은 인정 욕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나의 정체성과 혼동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인정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온 걸까요? 어릴 적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을 받았고 순종할 때만 사랑을 느꼈고 힘든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그런 말 하지 마, 참아야지 라는 말을 들어왔다면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 일부를 숨기고 조정하는 법부터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면은 이렇게 결론 짓게 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안전하다. 이 신념은 당신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아이, 유능한 사람, 문제없는 연인, 항상 여유 있어 보이는 직장인, 그 모든 가면 뒤에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 만드는 모습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얼굴이다. 그러나 그 얼굴은 진짜 자아를 대신할 수 없다. 당신이 늘 밝고 친절한 이유, 늘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이유, 늘 준비되어 있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이유, 그 모든 것 뒤에는 혹시라도 실망시킬까봐, 거절당할까봐,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인정이라는 보상을 통해 잠시 진정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면 당신은 안도합니다.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말이 없으면 당신은 흔들립니다.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상태를 융은 자기 상실의 초기 단계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존재감을 외부의 반응에 맡기고 그 반응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삶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반응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과 무의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 반응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무너질 건가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인정이었을까? 아니면 존재의 확신이었을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실 존재해도 괜찮다 하는 내면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누군가의 한마디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 생겨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만큼 했고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 이 말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인정은 여전히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연결되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 인정이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지 혹은 잠시 스쳐가는 빛인지. 기둥이 되면 그것 없이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빛이라면 그것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박수를 받지 않아도 오늘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아주 다른 중심이 생겨납니다. 그 중심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어떤 칭찬에도 어떤 무시에 의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 시작되는 삶은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삶이 됩니다. 이제 댓글로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존재로 살아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당신이 감정을 숨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 억눌린 감정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나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을 삼키고 화가 났지만 조용히 돌아섰고 도움이 필요했지만 괜찮아요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 침묵의 반복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스스로도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나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더 추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유 없는 무기력, 갑작스러운 불안, 자꾸만 반복되는 관계 갈등, 그 모든 감정은 억눌렸던 감정들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참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굴면 약해 보인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속에서 자란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기보다 감정을 판단하고 검열하는 법부터 배워버렸습니다. 특히 슬픔, 분노, 질투,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관리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융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를 통과해야 할 에너지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을 흐르며 당신의 생각과 몸과 관계에 은밀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참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분노가 자기 비난으로 향하게 되고, 슬픔을 억누르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감정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부정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의 작은 무관심에도 절망을 느끼게 되죠. 이런 감정의 왜곡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지?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억눌린 감정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장 숨기고 있나요? 그 감정을 숨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누가 그 감정을 부정했고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감정을 억누르기로 선택했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 감정을 숨기는 게 최선의 생존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과연 그래야 할까요? 당신은 지금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조건으로 받아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에서 당신을 조종합니다. 그 감정은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관계를 왜곡시키고 삶의 선택마저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은 사실상 삶을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자기 감정을 다시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존재할 자리를 허락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격렬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이 흐릅니다. 융은 말합니다. 감정은 억누를 때 파괴적이지만 표현될 때 창조적인 힘이 된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용기는 관계를 바꾸고 몸의 상태를 바꾸고 당신의 존재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제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당신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거절, 대신 수용을 선택해 왔는지 그 거절 불안의 심리적 뿌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아니요, 대신 괜찮아요 라고 말했나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었지만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불편해할까봐 그저 웃으며 수락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쌓여 당신 안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남겨진 건 피로와 억울함 뿐이었다는 사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칼 융은 말합니다. 무의식적인 죄책감은 사람을 자기 경계를 무너뜨리게 만든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의나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감정, 바로 죄책감과 불안에 닿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싫다고 하면 이기적인 거야.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야. 넌 착하잖아. 도와줄 수 있지.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거절은 곧 거부당함이라는 등식을 배웁니다. 즉,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도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겁니다. 그 방식은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갈등도 줄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경계를 모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며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감내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왜 늘 소진되어 있지? 왜 나는 부탁을 받으면 두렵지? 왜 나는 나의 일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걱정하지?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나는 사실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줄여왔던 사람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하느라 자신의 감정에는 무감각해진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건 곧 자기 감정을 최우선에서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려난 감정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책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있나요? 그때 느꼈던 죄책감은 당신의 진짜 감정이었나요? 아니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면의 강박이었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는 건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일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정과 부탁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런 요구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자기 경계를 허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 일정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기준과 맞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 말들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조종당하게 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은 늘 피곤하고 애매하고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예스에는 당신의 진심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의와 습관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기준과 감정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무례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당신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당신 자신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당신이 늘 괜찮은 사람으로 남으려는지를, 그리고 그 착한 척 너머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나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실망해도 고립되어도 괜찮아요. 혼자 울고도 다음날 아침엔 밝은 표정으로 괜찮아요. 그 말은 정말 당신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훈련된 대답이었을까요? 칼 융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온 당신은 사실 괜찮지 않은 감정을 억누르며 오랫동안 생존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은 어릴 적부터 몸에 새겨진 아주 정교한 페르소나에서 비롯됩니다.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고 꾸며낸 인격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아이로 자랐고, 친구들 사이에선 언제나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남았으며,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편함도 감내하며 조용히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장면에서 당신은 늘 한 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나는 괜찮아야 한다. 그 원칙은 겉으로는 당신을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강력한 자기 억압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슬퍼할 권리도 화낼 권리도 도움을 요청할 권리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두려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사랑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까지의 삶을 관통하는 무의식적 전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껏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오며 정말로 괜찮았던 적이 있었나요? 그 수많은 괜찮아요. 뒤에는 사실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나요? 억울함, 고립감, 무시당하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절망.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들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표현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감정들을 꺼내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융은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순간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였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배신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쳤다고 말할 수 있고 속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기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비로소 사람입니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 대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당신의 진짜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되어 언제나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삶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는 틀을 벗고 진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짜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진실함 안에 진짜 연결이 생기고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당신의 페르소나의 균열을 내고 당신의 자아가 빛을 보기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괜찮은 척을 멈추고 진짜 나로 존재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도망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회피 본능의 심리적 근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결정 앞에서, 대면 앞에서, 고백 앞에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 같아 하며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던 적 그리고 그렇게 회피한 뒤엔 이상하게 더 공허하고 더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를 향해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는 자책만 남게 되죠. 칼 융은 말합니다. 삶이 우리를 부를 때 도망치면 그 부름은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 도망치는 마음은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뿌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회피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차피 말해봤자 바뀌지 않아 라며 상대를 피해버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그냥 흘려보내고 상처받았을 때 괜찮아 그냥 잊자 하며 감정을 눌러버리는 방식. 이 반복은 결국 한 가지 강력한 무의식적 신념을 만듭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신념은 당신을 계속 움츠러들게 하고 어떤 일에도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그동안 마주하지 않고 피했던 것들이 지금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에 대한 상처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모든 감정은 외면하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은 무의식의 심연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된다. 그 말은 우리가 회피하면 할수록 그 회피는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회피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삶의 방식은 당신을 성장시키기보다 계속 도망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피하지 않기로, 무시하지 않기로. 그 결심은 처음엔 두렵고 불편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결심 안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주함이란 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입니다. 어떤 대화를 피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을 말해보는 것. 어떤 기회를 두렵지만 해보겠다고 말해보는 것. 어떤 감정을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고 인정해보는 것. 그 작은 마주침이 당신의 무의식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삶을 바꿉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머무는 법을 배우고 피하던 사람이 느끼는 법을 배우고 숨던 사람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감동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누구의 조언도 타인의 인정도 아닌 오직 당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을 도망치는 존재에서 살아내는 존재로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두려워 도망치려 하는가? 나는 이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도망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어둠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 당신의 어둠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기를 만나게 하려는 무의식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피하지 않고 걸어 들어갈 때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과 만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엔 항상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합니다. 이제 모든 파트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더 이상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지금의 나로 존재만으로 충분하다.